사실 엘리트주의는 지금도 사회학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용어예요. 결국 엘리트주의를 사실 그냥 수많은 또 입장들이 있고 그 강의를 지금 저는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엘리트주의라는 말에서부터 오늘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 말의 핵심은 다수에 대한 소수의 지배는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른바 절대 왕정 시대에는 그 엘리트주의가 어떻게 됐어요? 선언적으로 세습되었죠. 그 왕의 자식이 IQ가 75건 상관없이 걔가 엘리트가 돼서 또 통치를 합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른바 공화정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는 엘리트주의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이 엘리트주의가 민주주의라는 말과 상충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여전히 다수에 대한 소수의 지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많은 모순을 갖추고 있어요. 제가 올해 초봄에 굉장히 괴로운 일이 있어서 훌쩍 한국을 떠나서 폴란드에 가서 한 3주 정도 있었어요. 왜 폴란드를 갔냐면 제 어릴 적 친구가 폴란드에서 모 자동차에서의 지사장을 하고 있어서 비행기만 타고 오면 먹여주고 재워줄게 이런 제안을 해서 이제 갔는데 가봐야 폴란드는 솔직히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유적이 다 파괴돼가지고 바르샤바에서 한 4시간 떨어진 크라카우 폴란드 말로는 영어로는 크라쿠프로 가지 않으면 바르샤바에서는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서울이랑 비슷해. 그 새끼는 출근해야 되잖아. 참 황당한 여행을 하는데 이제 제가 설마 읽겠냐 싶어서 혹시 몰라서 참 책을 한 권을 갖고 갔어요. 그것도 이렇게 베고 잘 수 있는 굉장히 두꺼운 책, 한 600페이지 있는 책을 갖고 왔는데 정말 할 일이 없다 보니 그 책을 어쩔 수 없이 읽게 됐어요. 제가 그때 그냥 슉 보고 그냥 이 정도면 베고 잘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방에 넣고 간 책이 장 마생이라는 프랑스 역사학자가 쓴 혁명의 탄생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할 일이 없어서 걔 집에서 이제 뒹굴뒹굴해서 그 책을 보는데 그 책을 다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 이 책은 누구에 대한 책이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인물인 프랑스 혁명기 때 로베스피에로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이 새끼 한 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 처음에는 그 두께에 궁금을 했는데 저는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로베스피에르는 딱 떠오르는 말 뭐예요? 예? 공포정치.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셨거든요. 우리는 딱 떠오르는 말은 공포정치잖아요. 길로틴. 수많은 사람을 처형하고 결국 자기도 길로틴으로 죽음으로써 짧은 인생을 마친 공포정치의 대가로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프랑스의 교과서에도 그렇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역시 프랑스인답게 이 사람은 얘기를 어떻게 출발하느냐면 파리의 수많은 거리와 다리, 공원은 전부 위인의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미라보 다리. 미라보 다리는 바로 그 프랑스 혁명 때의 귀족 출신이지만 국민공회에 가담했던 미라보 백작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새끼는 개새끼야. 이 새끼는 진짜 혁명의 배신자예요. 그런 별놈들을 전부 다 파리의 거리에 전부 이름을 붙여놨는데 파리의 어떤 동네에 어떤 거리 어떤 다리의 이름에도 로베스피에르라는 이름은 없다로 시작을 해요. 로베스피에르 다리, 로베스피에르 공원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 이거는 뭔가 그가 공포 정치를 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바로 그 민주주의의 발원지라는 공화정의 시작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프랑스인조차도 로베스피에르에 대해서 뭔가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그 공포의 정체가 무엇인가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 책이 두껍냐면 그 당시에 모든 문헌을 전부 다 뒤져서 로베스피에르를 추적하는데 이 사람의 결론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공포 정치가가 아니었다. 그는 시골 출신의 변호사였고 그 귀족 출신과 노동자 계급 출신과 중간 계급, 부르주아 계급 출신이 수많이 뒤엉킨 이 혁명의 어지러운 와중에서 마지막까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이 국가의 운명의 결정은 이 대다수의 이 모든 인민들의 위에 결정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끝까지 사수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의 패배는 그의 동주로 이른바 이제 산악파의 그 동료들마저도 이 원칙을 배신하면서 결국 로베스피에르는 고립되고 처형당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베스피에르의 처형 이후에 사실상 이 서구 사회로부터 시작된 현재의 이른바 전 세계의 민주주의 정치는 다 거짓이다. 로베스피에르를 처형시키고 난 뒤에 사실상의 역사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부르주아는 가장 기만적인 정치적 상품을 기획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베스피에르는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미 그 공회활동 통해서 이 대의제 민주주의야말로 민주주의를 가정한, 혁명을 가정한, 공화정을 가정한 가장 위대한 사기의 도박판이 될 것이라는 걸.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간단하잖아. 국민의 그게 지역 단위이건 뭐 단위이건 대표자를 선출해서 그 대표자가 국민의 뜻을 위임받아 국가의 의제를 결정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민주주의야, 그게. 아니, 그놈들만 포섭하면 얘기는 끝나는 거잖아. 그 의회에 모여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299명 중에 150명만 획득하면 게임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프랑스와 미국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이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상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라는 환상을, 그 분노와 동시에 다음에는 꼭 딴 놈을 뽑아야지라는 끊임없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다 뒤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최종 권력자인 예를 들어서 대통령제 나라의 경우에는 직접 그것을 뽑는 기회를 줌으로써 마치 자신이 진정한 참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착각을 들게 만들었다. 이거는 정말 부르주아 계급의 위대한 작품이다. 이 엘리트들이, 이 귀족 출신의 많이 배운 이 부르주아들이 결국 이 나라의 이 혁명의 운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그날았고 마지막까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다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역사의 권력을 장악한 부르주아 계급은 로베스피에르를 그야말로 공포 정치의 몬스터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다시는 로베스피에르를 추억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복수를 감행합니다. 그래서 파리의 어떤 거리에도 로베스피에르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이 사람의 얘기예요. 우리는 프랑스 대혁명만을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미 작년 12월 19일 날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본 레미제라블에서 알 수 있듯이 레미제라블의 자막에 1823 막 나오잖아. 그때도 끊임없이 싸워. 변한 건 하나도 없어. 그죠? 그리고 이 유럽에서의 혁명의 폭발은 사실상 1848년에 일어나요. 이 1848년 혁명은 혁명사에서 유일하게 복수의 나라가 동시에 혁명이 일어난 처음이자 마지막 해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프랑스, 독일, 폴란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1848년 혁명 역시 독일 바덴의 봉기를 마지막으로 처절하게 진압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기억하죠.
1871년에 파리 꽃민을 기억합니다. 혁명은 그 뒤로 수없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917년에 러시아 혁명에 이르렀어야 뭔가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곧바로 스탈린 체제로 1924년에 레닌이 죽고 혁명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새로운 전체주의의 또 다른 전체주의의 길로 접어들면서 러시아 혁명은 결국 70년을 간신히 버티고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의 시간 동안에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런 약 200년 동안에 일어난 이 세계의 복잡한 이 상황에서 자, 과연 정말 엘리트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과 사회의 구조를 결정짓는 정말 필연적인 것인가? 우리 모두가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운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길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를 사실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게만.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은 바로 음악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시즌 1을 들으신 분이라면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대목에서 베토벤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행복한 예술가였다라는 저희 얘기를 당연히 기억하시지 못할 겁니다. 사실 베토벤은 인간적으로는 별 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진짜 찌질의 극치였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혼자 살았지. 걔가 뭐 위대한 독신주의 이상을 가져서 57살 동안 혼자 산 게 아니에요. 너무 찌질해가지고 혼자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여자를 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대에도 창녀랑 잘못 자가지고 성병에 걸려가지고 막 친구들 모아놓고 야, 이 성병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막 그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왜 베토벤은 그냥 그저 위대한 작곡 예술가라고 하지 않고 제가 가장 행복한 예술가라고 했냐. 그 사람은 자기가 자신의 예술을 행위를 통해서 꿈꾸었던 가장 그 위대한 이상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쨌거나 자신의 시대에서 배신당하지 않고 눈을 감은 처음이자 마지막 작곡 예술가였다라는 거예요. 베토벤은 혁명이 일어날 때,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했을 때 19살이었어요. 예술가로서 이제 막 꽃봉오를 피우기 전에 바로 그 나이에 그는 혁명의 세례를 받고 평생을 살아 공화주의자로서 가장 보수적인 유럽 문화의 수도인 빈에서 인생을 마칠 때까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1827년에 죽어요. 비록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1815년에 이른바 빈 회의 이후에 다시 유럽이 보수주의로 해겠지만 이미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서 프랑스 대혁명 이상이 유럽에 전체 다 뿌려지고 난 뒤라 그는 자신의 이상인 공화주의의 승리를 믿음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역사의 해방의 주체로서의 부르주아지의 혁명성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베토벤이 죽는 그 순간까지 부르주아는 여전히 혁명의 마지막 토대고 꿈이고 미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부르주아 계급이 바로 권력을 장악하고 난 뒤에 1789년 혁명의 파트너였던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잔인하게 탄압하는 1848년의 비극을 그는 보지 않고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끝없이 마지막 교향곡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고뇌를 넘어 환희의 세계로 이 갈등과 투쟁을 넘어 해방의 세계로 갈 수 있다라는 자신의 확신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예술 세계를 펼치고 그 이상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런 행복한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베토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모차르트는 프랑스 혁명이 발발한 지 2년 뒤에 36세 나이로 과로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시민음악가를 꿈꾸었으나 그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걔가 20년만 더 살았으면 자기가 꿈꾸던 시민음악가가 될 수 있었겠죠. 베토벤처럼. 그러나 그런 여전히 궁정의 질서가 지배하던 그 시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베토벤이 죽고 1848년 혁명이 좌절하고 파리 꽃민의 바리케이트가 무너진 그때 유럽의 예술가들은 미래에 대한, 시대에 대한 방향성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끝없는 방황과 혼돈, 그리고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사이를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급기야는 개인의 무의식의 저편으로 숨어드는 그런, 어찌 보면은 굉장히 패배주의적이고 태행적인 예술적 진화를 거듭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는 절대 군주가 등장하죠. 북유럽과 남유럽에 한 놈씩 등장하는데 그 둘 다 1813년생입니다. 동갑내기입니다. 바로 독일의 리하르트 바그너와 이탈리아의 주세페 베르디입니다. 이 1813년 동갑내기 두 남자는 바로 독일과 이탈리아라는 19세기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 안에서 후발 국가였던, 아직 나라가 찢어질 대로 찢어져 가지고 분열돼 있던 자기의 조국을 이른바 통일 민족 국가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불타는 민족주의의 혼을 자신의 예술을 통해서 증명했고,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자기 국가의 시민들을 집결시켰습니다. 바그너는 뭘 통해서 했습니까? 게르만의 신화를 통해서 저 니벨룽의 정말 쌍팔년도 시절에 그 신화를 19세기로 끌고 와서 게르만 정신을 보여줬어요. 베르디는 바그너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동일한 과제를 수행했어요. 베르디는 철저한 리얼리즘의 관점으로, 사실주의적인 관점으로 이 자신의 민족주의를 음악 속에서 구현했습니다. 이런 확고한 구심력을 가질 수 있었던 두 작곡가와는 달리 19세기 낭만주의 이후로 이제 드디어 세기 말에 이르게 되면, 19세기 세기 말에 이르게 되면 예술가들의 혼돈은 점점 더 극단을 향해 치닫게 돼요. 자, 그렇게 한 뒤에 맞이하는 20세기가 됐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이 20세기에서 바로 이 엘리트주의의 가장 중요한 두 예술적인 아이템이 등장해요. 하나는 신비낙파, 그리고 또 하나는 비밥이라는 두 개, 서로 뭐 상관도 없을 것 같은 두 개의 테마가 등장합니다. 신비낙파는, 신비낙파라고 하면 뭐 비낙파가 하나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그냥 비낙파는 누구게요? 비인을 기점으로 해서 고전주의의 꽃을 피운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이들이 이제 이른바 1세대 비낙파, 제1비낙파고 이른바 제2비낙파 혹은 신비낙파라고 부르는 일군의 음악가들이 20세기와 함께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제 현대음악의 성부, 성자, 성신으로 불리게 되는 아르놀트 션베르그와 안톤 베베른, 그리고 알반 베르크를 말합니다. 뭐 책에서 본 적은 있으나 뭐 그의 음악은 들어본 적이 없다. 정답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리고 앞으로도 듣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정답입니다. 그 이유도 곧 밝혀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그로부터 이들이 등장한 이후로 40년쯤 뒤인 1940년대에 미국에 등장한 일군의 흑인 재즈 예술가를 말합니다. 비밥이라는 말은 재즈라는 말만큼이나 아무 뜻이 없어요. 비밥이 무슨 뜻일까 고민하면 바보다 이거야.
근데 디지 길레스피라는 비밥의 대표적인 뮤지션이 비밥의 어원에 대해서 재밌는 말을 남겼어요. 아, 그냥 비밥이란 거는 그냥 우리가 음을 갖다 이렇게 스케트 흥얼거릴 때 왓쭈아리와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냥 비밥밥밥 이런 거 할 때에 자기들이 가장 많이 썼던 감오도 화음, 따단 이거, 이게 비밥 뭐 이렇게 해서 그 비밥이 됐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뭐다 믿거나 말거나 그럼 도대체 이 비밥은 도대체 재즈 음악사에서 아니 나아가서 20세기 음악사에서 도대체 어떤 미학적 혁신을 어떤 우리에게 이 예술사에게 인류의 예술사에게 어떤 미학적 문제 제기를 남기게 되었나를 이제 관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